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피해인류 사건, 제1차 러시아 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피해인류 사건 관련된 내용은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에 나왔죠. 사지선단 기출문제 나왔는데, 한번 나올 가능성은 좀 많아요. 이 부분이요. 자, 그럼 왜 피해인류 사건, 제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냐? 그 배경을 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러일 전쟁의 패배로 인한 불만이 고조됐다. 그래서 그 당시 너일 전쟁 와중이었죠. 근데 이제 요때 말기였어. 너일 전쟁 말기. 그래서 거의 이제 패배가 확실한 그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러시아가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그래도 군사 강국이라는 나름대로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자부심들이 무너지기 시작해. 거기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너일 전쟁 패배를 해가지고 물가에 또 그거에 시달렸던 그런 노동자의 입장부터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자존심도 상했고 그다음에 전쟁 와중에 물가도 올라서 그 당시 노동자들의 어떤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인제 짜르의 전제 정치의 불만 그리고 산업혁명이 그 당시 진행 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생겼고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 전파 이렇게 인제 해서 배경에서 인제 일어나는데 자 이때 인제 그 왕조는 러시아 왕조 로마노프 왕조였죠. 이 로마노프 왕조의 수도는 지금의 모스크바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 당시 이제 포트 대제가 이제 만들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음.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대규모 이제 민중들이 모여 가지고 그 당시 시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평화 시위였는데 그때 궁 겨울궁전에 인제 그 수비대가 이 민중들을 그냥 무차별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인제 뭐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사료가 요 부분이거든요. 네, 필요 일률 사건 때 그 계기됐던 그 당시 상트페르크 집회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그 노동자 주민들이 청원서를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에 아직까지 짜르에 대한 존경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청원 형식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 군대가 발표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항의와 인제 시위와 노동자 총파업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농민 봉기도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그 노동자 소비에트예요. 예. 자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보통 인제 소비에트라는 것은 러시아어로 평의회라는 거예요, 평의회. 어떤 회의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제 이 소비에트가 일종의 회의체로서 이제 결집이 됐는데 나중에 이 소비에트 권력이 인제 커지면서 일종의 권력 기구가 됐죠. 그래서 이 권력 기구를 바탕으로 해 갖고 나중에 소련이라는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소비에트가 만들어졌다. 그때 이 소비에트는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 있는 협의회 정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3월 혁명 때도 소비에트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이때 3월 혁명 때는 이제 군인들이 같이 참여했죠. 그래서 요때 소비에트는 노동자 군인 소비에트예요. 음. 그래서 그 노동자 소비에트만 나오면 이거는 1차 러시아 혁명, 그 노동자 군인 소비에트 나오면 이건 3월 혁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소비에트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는 전 러시아 농민 동맹이 결성이 돼요. 거기에다 이제 군대, 일부 군대까지도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호추키모 그 해군 반란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게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공사봉 그 병사들의 봉기였다. 이렇게 있고 이거 인제 나중에 소련이 등장하고 나서 요걸 소재로 해 가지고 한번 예전에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요게.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거기다 이제 자유주의자까지 동참하면서 결국에는 정계층적인 어떤 그 참여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인제 그 당시 그 황제였던 니콜라이 2 세는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시월선언을 발표했죠. 예.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피해일로이 때 민중들이 요구한 내용들과
그다음 10월 선언의 차이점 요걸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 예전에. 자,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피해율 사건 때 이제 요구했던 것은 뭐냐? 그 노동자들이 자 요구했던 건 뭐냐면 재헌의회 구성, 시민적 자유, 8시간 노동, 민주공화적, 정치범 석방, 경찰의 해체, 대토지 몰수 및 농민 분배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것들, 뭐 재헌의회라든지 민주공화정이라든지 뭐 정치범 석방이라든지 뭐 경찰 해체 같은 것들은 도저히 이제 그 니콜라이 2세 입장부터는 들어줄 수 없죠. 자기 권력 내놓으라는 소리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만 좀 들어줬어. 그래서 인신, 양심,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그 재헌의회 대신에 이제 입법기관인 두마 설치를 뭐냐면 받아들였죠. 재헌의회는 헌법을 이제 뭐냐면 만들 수 있는 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까지 줘버리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재정 체제가 무너질 수 있고 입헌군주제라든지 공화국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헌의회 구성은 대신에 한 단계 낮은 두마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여기에서는 헌법 논의는 못하게 보인 거야. 예. 그래서 권력 구조를 이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이제 뭐냐면 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민적인 권리를 주어진다고 약속을 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기 이제 뭐냐면 그 반응이 좀 다른데 일단 그 1차 그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는 견해를 좀 보면 사회주의자들 보면요. 1차 혁명을 일단 얘들 공통적으로 그 2단계 혁명론에 따라서 부르주아 혁명으로 이제 규정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건 공통점이지만 맨세키, 볼셰비키는 좀 여기는 공통점이지만 각각 좀 그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죠. 1차 혁명을 볼셰비키는 이제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족지에 의해서 수행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반면에 맨세비키는 이제 뭐냐면 그 부유제 혁명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는 그냥 좀 한쪽에 치우치고 좀 남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뭐 이게 이제 1차 혁명에 대한 이제 평가가 좀 다르고요. 자, 그럼 10월 선언이 공포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이 10월 성명들 어떻게 이제 했냐? 자, 일단은 볼세비키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맨세비키도 뭐냐면 참여하지 않았죠. 어, 근데 사회혁명당도 참여하지 않았어. 다만 이제 어떤 세력들이 참여했냐면 그 당시 이제 초창기 때는 입헌민주당이라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참여했죠. 자, 그래서 초창기 때 이 입법기관 두마는 이 입헌민주당,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조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차 러시아혁명 결과를 보면요. 일단은 이제 그 당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 안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자금을 유치해가지고 체제 어떤 유지의 방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는 프랑스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의존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프랑스는 산업혁명기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또 자금도 제공해 줬고요. 그다음에 또 재정 안정도 꽤 좋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프랑스하고 그 당시 러시아가 서로 협상을 맺었죠. 네. 그래서 그 프로 협상을 맺었잖아요. 그럼 프랑스가 왜 러시아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이거는 비스마르크가 그 당시 이제 무슨 정책을 했다고 했죠? 그 전에 네, 프랑스 고립화 정책을 했고, 근데 그 프랑스 고립화 정책을 벗어나려고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이런 이렇게 러시아에게 이렇게 물적,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1차 러시아 혁명과 제2차 러시아 혁명 때 중간 사이에 이 스토르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반동 정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1차 러시아 혁명이 좀 그 약화된 분위기가 좀 약화된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스토피는 이제 1차 러시아 혁명을 보고 나서 아, 러시아를 개혁해야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1차 러시아 혁명의 성과를 뭐냐면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반동 정치라는 건 뭐냐면 시대적 흐름은 이제 뭐냐면 이게 이 방향인데 거슬러 올라가는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 의미에서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소비의 어떤 그 개혁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보는 시각이고 최근에는 이제 반동 정치보다는 나름대로 그 시대에 시즌의 개혁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용어 선택상 이제 자주 반동 정치, 반동 주자 하니까 이렇게 쓰였던 거고. 자, 그러면 스토피 개혁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여기 이제 스토피 개혁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입헌 정치를 구현해서 혁명을 저지하자. 그래서 제1차 러시아 혁명 같은 이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체제내 개혁을 하자는 거야. 그리고 입헌 정치를 구현해서 혁명을 저지할 목적으로 했다. 뭐 비슷비슷한 목적이죠. 잠깐만 지워주시고. 예. 자, 그래서 이 반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주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한 거고요. 그 새로운 평가한 입장에서는 뭐 체제 내 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선거법 개정을 이제 했는데, 원래 이제 그 두마는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뭐냐면 참여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냐면 자유주의 외에도 그 당시 맨세비키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혁명당 같이 예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제 일종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조금씩 참여하게 돼. 그래서 이제 점점 세력을 그 뭐냐면 확대해 나가니까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개혁을 요구하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좀 저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 그 선거구 개정이 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국기본법이야. 자, 제국기본법은 잠깐만요. 이 선거법 개정, 선거법 개정 및 그 두마 기능 약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두마는 원래는 그 뭐냐면 무슨 기능이 없죠? 예,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예,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상당히 이제 권한이 약했던 건데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더 약화시킨 그것이 제국 기본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여기 보면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이게 선거법 개정 관련된 내용을 다시 설명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예, 제가 착각을 했어. 죄송합니다. 예. 요걸로 고쳐주세요. 선거법 개정 및 두마.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자, 요 제국기본법은 이제 그 어떤 내용이냐면 짜르의 무리한 입법권 및 국가 예산의 무리한 포기, 부분적인 두마가 입법권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플러스 시키자면 대신에 이제 뭐냐면 재헌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예. 그냥 단순히 부분적인 입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어,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두마가 입법권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짜들을 견제할 수 있어. 예전에는 짜드가 그냥 완전히 입법권을 독재를 해버렸죠.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 뭐냐면 자기 멋대로 이제 뭐냐면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이제 의회의 어떤 어, 형식적인 동의를 해야지만 이렇게 이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견제했다. 그러니까 짜드는 바로 그 법안에는 발의권이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한 완전 100% 입법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두마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줘야지만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부분적이냐? 부분적이라는 것은 아까 아침에 헌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거 있겠고요. 그리고 또 두마가 입법권을 이제 그 승인을 해주는 것뿐이지 자체가 만약 자체적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발의권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발의권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을 이제 뭐냐면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짜드만 있고 두마는 옆에서 보고 가부만 논하는 그런 승인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의회의 권한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자, 그리고 또 짜드의 권한 중에 하나가 국가 예산의 무제한 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짜드가 일단 그걸 이제 공포를 하면 국가 예산이 그대 통폐를 했기 때문에 짜드가 마음대로 국가 예산을 짤 수 있는데 이때 국가 예산을 짜드가 그 국가 예산을 만들면 두마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예산의 무제한 포기를 했다. 그래서 짜드를 견제한 내용도 있지만 또 여기서 두마를 또 견제하는 내용도 있다. 승인만 할 뿐이고 법을 만들 수 없고 헌법을 제정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제국기본법은 그 원래 취지가 이제 뭐냐면 짜르의 무제한 입법권과 두마의 어떤 부분적 입법권을 가지고 두마를 좀 견제하는 또 여러 가지 목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법 개정의 결과 그 실효성이 상실돼요. 네. 왜냐? 이 선거법 개정의 결과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 자기들이 원하는 왕당파로 구성됐기 때문에 의회 기능이 뭐냐면 없어지죠. 그래서 차들가 법을 만들고 통과시킬 때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한 거고 그냥 국가 예산을 통과시키면 거수기 역할만 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여기에서 이제 그 2차 선거법 개정의 그 내용이 뭐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되게 복잡한데 자, 여기에서 내용을 이제 좀 잠깐 그래도 참고 삼아 좀 보겠습니다. 네. 웹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아, 여기 적혀놓지 않았네. 네, 그래서 잠깐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요 2차 선거법 선거법 배정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유상계급 중심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독일식의 계급 투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계를 여러 가지 나눠서 이렇게 여기 윗부분만 상위 뭐 1, 2%만 몰빵으로 이제 뭐냐면 국회의원을 선거를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 그에 비해서 뭐 조금만 국회의원 선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만 뭐 50% 이상을 뽑고 여기는 뭐 30%, 20%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이제 이렇게 뭐냐면 그 투표권을 할당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반으로 쓰는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이나 이런 정당들은 도저히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갖고 2차 두마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진출하니까 이 스토르핀이 이런 이제 선거법 강제를 해산하고 그 당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왕당파 세력들과 돈 많은 부유자 세력들만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또 보면 선거법 개정 내용에 비러시아계 민족들의 정치 대폭을 축소해요. 소수 민족들이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소수 민족들이 많은데 예전에 정책적으로 소수 민족들에게 국회의원들을 할당을 해줬는데 그 할당된 인원을 줄여버린 거야. 자, 그래서 그 결과 주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배제되고 대주주 및 대부유자들이 대거 진입을 했다. 이 노동자, 농민, 소수민족의 비중이 하락되면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국회 다수를 차지하죠. 왕당파라든지 그다음에 대부르주아. 자, 이들은 주로 누구 편을 들까요? 당연히 앞에서 말하는 그 뭐냐면 황제 편을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황제가 만든 법이나 황제가 제안한 예산을 그냥 거수기로 해서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국기본법의 어떤 취지를 무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 기능을 약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농업개혁을 하게 되죠. 어 그 내용이 이제 요번에 예전에 18년 기초문에 나왔죠. 자, 이 농업개혁은 인제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그 알렉산더 2 세의 어떤 개혁에 대한 그 수정이죠. 아 그 알렉산더 2 세는 인제 토지를 주로 누구한테 줬죠? 미르 계층에게 줬죠. 미르이라는 공동체 단에게 주고 미르에서 다시 이게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취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스토피는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야. 걔네 이 미륵 공동체가 일종의 뭐냐면 사회주의자들, 특히 인민주의자들의 어떤 거점 역할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농촌 내에서 이제 보니까 자기가 지지할 수 있는 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본 거야. 왜냐면 1차 러시아 혁명 때 그 당시 그 농민들이 대규모 들고 일어났잖아요. 반짜도 운동도 펼치고. 그래 갖고 농촌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 가지고 요 새로운 이제 유산 시민층, 유산 농민층, 그러니까 농민 안에서도 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분홍들을 만들어서 그 아래에 있는 뭐 빈농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종전에 이 미륵 공동체 안에서 땅을 나눠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체제 가지고는 새로운 이제 뭐냐 유산 농민층들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유산 농민층을 만들기 위해서 미륵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땅을 이제 자유롭게 능력에 따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목적 자체는 여기 보시면 상당수 농민을 공동체에 이탈시켜서 유산 시민층을 형성하여 차대 지지 세력을 양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영농 중에 어 뭐냐면 유상 자영농층을 창출해서 정권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제정과 지주제를 바탕으로 농업자본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했다. 자,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이거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총납공동체를 폐지시키고, 왜냐하면 총납공동체를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주의 세력들의 본고지고, 그 다음에 그 1차 러시아 혁명 때 얘네들 중심으로 갖고 이제 공동체가 꼴통 묻혀갖고 반짜드 투쟁을 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행동을 통일을 방지시키고, 그 다음에 계층 분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혼재지를 이제 청산하고 경기를 한 곳에 모아서 독자적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탈피를 해서 경쟁을 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얘기해 준 이 중세 시대 때의 유산인데, 이 그 중세 시대 때는 평등을 강조했잖아요, 평균을. 그래 갖고 모든 이제 그 영 농노들이 똑같이 땅을 나눠 가져요. 어 근데 땅을 나눠 줄 때 어떤 땅은 좋은 땅이 있고 어떤 땅은 나쁜 땅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을 누가 독식할 수 없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 나쁜 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눠 줘.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작지가 곳곳에 분산되는 그런 것들이 인제 일어나는데 이걸 혼재지라고 해요. 어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러시아의 미륵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제 땅을 나눠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옥도가 높은 땅들만 몰빵해 주고 어떤 사람들은 비옥도가 낮은 땅을 이렇게 그냥 몰빵해 주면 이게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제 똑같이 이렇게 비옥도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토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규모 농장을 형성해서 강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농업 생산성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혼재지를 청산하고 경기를 한 곳에 모아서 독자적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규모 농장 형성을 가능했는데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하죠? 영국의 2차 잉커즈 운동 있죠? 자, 2차 잉커즈 운동도 여기 곳곳에 떨어져 있는 땅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는 이제 해서 인제 대규모 농장을 형성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자, 이와 비슷한 그 작업을 했다는 거야. 그래 갖고 인제 뭐 땅을 바꿀 때 마음에 안 들면 강제로 이제 정부가 개입하고 바꾸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인제 있고, 예전에는 미륵 공동체 안에서 뭐냐면 농사를 같이 공동 경쟁했는데 인제는 개별 경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서로 공동 경쟁을 하면 이게 똑같이 나눠 갖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어
부의 어떤 양극화가 형성되지 못하죠. 계층 분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층 분화를 촉진시키고 자신의 능력에 따른 이들만 한 만큼 이제 능력을 소득을 얻어서 땅을 더 사도록 하거나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계층 분화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유대감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런 유대감이 형성되면 이렇게 나중에 정치적 행동 통일 같은 정치적 행동을 할 때 이런 통일하고 막 목소리를 높일 수 있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공동체의 어떤 뭐냐면 유대감을 없애서 정치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그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적하고 내용이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대규모 농장을 형성해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안 됐어. 이거는 의도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경영 영세하나 토지 부족이 지속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주제와 반봉건적 농민의 계속이 잔존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농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앞에 잘라놓은 토지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 토지를 이제 뭐냐면 임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부용 노동이 강요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는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새롭게 그 위에다가 지주제가 또 하나 또 플러스 된 거야.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예전에 그 지주들 외에도 또 새롭게 등장한 또 이제 분홍층들이 또 플러스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뭐냐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존의 체제만 강화시켜 놓고 다만 거기에다가 유산 농민층만 약간 덧붙여줬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또 그 농민들과 시민의 법적 지위를 동등하게 해서 농민들의 불만을 좀 없애서 이렇게 농민들이 대규모 봉기를 하지 못하도록 무마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교육개혁이라든지 토지 매입금을 경감을 시키는 거예요. 토지를 낼 때 유상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했거나 또는 그냥 토지를 예전에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냈으면 그냥 탕감을 시켜서 이제 안 내도록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농민들을 위한 또 정책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회 기능을 약화시켜서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이거 농촌에서 제1차 러시아혁명 같이 이제 공기를 이루는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농업개혁을 통해 밀을 해체해서 토지를 다시 재분배해서 양극화를 깨서 계층분을 깨갖고 유산층을 만들어서 황제 지지세를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농민들의 어떤 개혁 만족할 수 있는 정책들 제공해가지고 농민들 자기 편으로 최대한 끌어모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스토피 개혁은 1차 세계대전 발발로 좌절됐고 그리고 이 스토핀이 1차 세계 이전에 이미 먼저 죽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스토피는 이제 그다음 사회혁명당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해. 사회혁명당 사람들 입장 볼 때는 이런 개혁들 총량 공동체를 해체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근거지를 해체시키고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해체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피는 사회혁명당 사람에게 암살당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혁명운동을 일시적으로 타격 준 거는 또 어느 정도 됐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타격을 준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농업개혁 때 이미 이제 좀 더 보면 1905년 넘어가서는 이 당시에는 이제 예전까지는 짜르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을 농민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1차 그 뭐냐면 그 러시아 혁명이 전후해 갖고 이 러시아 농민들이 조금씩 성향이 바뀌게 돼요. 예. 그래 갖고 짜르에 대해서 점점 적대적으로 바뀌게 돼. 그리고 이때 이제 러시아 그 농민들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예전에는 짜르를 이제 어느 정도 지지해 줬는데 짜르 대신에 사회혁명당을 이제 뭐냐면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제2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는 그 농촌은 사회혁명에 굳건한 지지 기반이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스토핀이 이렇게 농업개혁을 하고 농민들에게 어떻게든 자기 편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1차 러시아혁명 이전과 이후에 어떤 그 농촌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당연히 사회혁명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잘못하면 자기 지지 세력들을 이제 다시 떨쳐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것처럼 이 스토피를 공격했던 것도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다 좌절됐고, 다시 이제 뭐냐면 농촌 세력들은 농촌은 사회혁명당 세력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후에 또 권력 구조, 그러니까 3월혁명의 권력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재헌이을 선거를 했잖아요. 재헌의회. 그래서 그때 헌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3월혁명 이후에 재헌의회를 만드는데, 그때 재헌의회 선거에서 사회혁명당이 다수를 차지했어. 볼세비키는 고작 한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사회혁명당이 거의 그 뭐랄까요, 전체 인생의 70% 넘게 차지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러시아는 산업화가 됐다고 해도 농민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누굴 지지하겠어? 사회혁명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볼세비키가 이게 득표율이 높지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볼세비키 입장에서는 재헌이나 위에 같은 의회를 통해, 서구식 의회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헌의회를 해체시키고 소비에트,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 중심의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 구조를 이렇게 새롭게 재편한 거죠.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스토페 개혁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이제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참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는 참전을 하게 되죠. 어, 일단 왜 러시아가 이제 참전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앞에서 언급했던 삼국협상의 비밀 조약. 그래서 이제 삼국협상은 러시아 관련된 거는 러프 협상과 그다음에 그 영러 협상, 요 두 가지가 있죠. 요 두 가지가 뭐냐면 그 양국 그 한쪽이 공격받을 때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참전하는 이런 공수동맹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가 그 당시 재정적 경제적 큰 위기에 처하거나 러시아 산업화에 큰 도움을 줬던 세력이 프랑스야. 그래서 프랑스의 금융자본의 요구, 그 다음에 러시아의 또 자존심 있죠. 쫀심이 있잖아. 예.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자존심 및 그리고 혁명 분위기를 이제 뭐냐면 좀 무마시켜서, 전쟁이 나면 내부의 불만이 외부로 포출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목적 등등 해갖고 러시아가 참전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참전한다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그 열광했죠. 예전에 이제 뭐냐면 러일 전쟁 이후에 패배된 이 자존심을 복구시킬 수 있고, 강력한 러시아를 또 뭐냐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민중들이 대대적인 뭐냐면 이렇게 찬성을 하면서 참전했는데,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러시아 군대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이 떨어지죠. 훈련도 제대로 안 했고, 그 다음에 무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보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만 많을 뿐이지 사운드 제대로 못하고, 그 앞에서 얘기했죠. 탑레벨크 같은 전투에서 깨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뭐냐면 실망을 많이 했고, 거기다가 이제 또 뭐냐면 그 러시아가 경제 더 어려워졌어요. 전쟁 물자를 계속 보내야 되잖아. 물가가 오르고, 거기에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반정부 선동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전이 그러니까 전쟁 후기에 들어가면서 이런 등등 해가지고 결국엔 러시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싹트게 됐고, 이런 것들이 어디와 연결된다? 아, 3월혁명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 상당히 지지했던 것들이 후반 때는 이제 뭐냐면 반전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짜르의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렇게 호출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심화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음, 몇 페이지야? 714페이지 펴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 강의인데 제가 이 서양사 강의를 많이 배치시킨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석에는 너무 설명이 짤막해 가지고 이게 서양사 강의인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걸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05년 혁명 당시처럼 또다시 수습제를 써볼 여지조차도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매번 패배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러시아군은 전투에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농민과 노동자 출신의 병사들은 보급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가망 없는 총알에 전쟁에 총알벌이 노를 했다. 그래서 이제 무기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해서 보통 2인 1조, 3인 1조 해갖고 총 한 자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이 이제 가서 우라 공격이라고 하죠. 보통 돌격 공격. 그래서 우라 하면서 외치면은 앞사람이 이제 뭐냐면 딱 총 맞고 죽으면 뒷사람이 그 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싸우고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야. 만약에 도망가면 그 뒤에 또 뭐냐면 또 부대들이 따로 있어. 그 도망가는 부대들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가면 나 죽으나 뒤로 가나 죽긴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그냥 돌격하는 거죠. 이게 총알바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러시아의 어떤 이제 군대 스타일이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대로 가고 지금 보니까 어우 전쟁 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러시아가 싸움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냥 물자나 이런 병력을 통해서 밀어넣는 거죠. 사람을 소모시켜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이제 전쟁 중에 죽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비가 불균형한 이유도 이게 이제 뭐냐면 러시아에서 이제 남자들이 많이 그 전쟁에서 러시아 남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1917년 러시아군에 기록된 병력 숭치는 170만의 전사자, 250만의 포로, 500만 명에 가까운 부상자였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와중에 그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그 민주인들 고난을 겪었다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자, 농민들이 병력을 작출하고 쟁기를 끌 말이 기마대에 징발되는 바람에 수많은 토지가 경작되지 못한 채 황폐해졌다. 대부분의 산업이 군수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생활 필수품을 비롯한 소비재 생산이 크게 줄어들고 전선에서 그리고 후방에서 러시아 민중들의 고난이 극심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월 혁명을 이제 볼게요. 자, 3월 혁명의 이제 배경을 이제 좀 보는데 일단 앞에 이제 요거하고 연결됐죠. 1차 세계대전의 장기화로 물자 부족과 물가가 안등했고 짜대 반동 정치, 구조적 모순이 포출됐고요. 특히 이제 패전으로 해서 이제 거듭된 불만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그 라스푸틴이라는 계승이 왕실에 들어갔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그 니콜라이 2세 왕비가 있었어요. 독일 출신 왕비인데 이 사람이 계속 딸딸딸만 난 거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막내 아들로서 이제 뭐냐면 막내로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문제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허루병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우병 고친다고 뭐 여러 가지 약을 다 써왔겠죠. 근데 써보지 낫질 않으니까 이때 라스푸틴이 나와가지고 얘를 곤쳐주겠다고 이제 보니까 일시적으로 곤쳐지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왕비가 얘를 좀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심리적 정서적으로. 거기다 라스푸틴이 이제 말을 좀 잘하는지 많은 이제 귀족 여성들과 무안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불만을 갖게 되죠. 당연히. 국민들이 거기다 라스푸틴이 더 나가서 국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간섭을 하게 돼요. 네, 왕비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일종의 왕비가 그 당시 라스푸틴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갖고 나중에 라스푸틴이 하도 행포를 부리니까 러시아 귀족들이 안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이제 해서 만차를 불려서 왜냐면 여러 가지 독약을 이제 그냥 써놓고 여기다 술에다 독약을 타고 이제 죽이려는데 마셔도 안 죽는 거야. 끝도 없어. 결국에는 가가지고 총을 쐈는데도 안 죽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냐 머리를 싸가지고 결국에는 죽였다고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야. 자, 하여튼 이런 등등을 해갖고 이제 3월 혁명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2월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2월 혁명 또는 3월 혁명이다. 또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서역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레고리 이거는 율리우스역을 이제 러시아에서는 지금 아직도 율리우스역을 이제 쓰고 있거든요. 요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좀 달수가 달라요. 예. 자, 하여튼 2월 혁명, 3월 혁명은 특징이 뭐냐면 자연 발생적인 민중 봉기예요. 자, 이거는 10월 혁명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10월 혁명 누가 이겼죠? 이건 조직주의인 거죠. 어. 자, 10월 혁명은 상당히 조직적이라서 누가 봉기를 했냐면 볼세비키가 주도해서 했는데 이 이후 혁명은 자연 발생적 민중 봉기도 했다. 게다가 왜냐면 식량 배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굶주리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그 뭐냐면 불만을 갖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제 뭐냐면 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예전에 제1차 러시아 혁명처럼 발포를 해서 이제 뭐냐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러시아 군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전에 노동자 농민 그 출신의 그 사람들이잖아. 사병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 일부가 상당수가 뭐냐면 그쪽에 참여하게 되고 러시아 군대가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죠. 진압을. 자,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이 가세되면서 이제 뭐냐면 뭔가 새로운 조직체가 필요할 거 아니야. 처음에는 자연 발생적이었지만 이걸 좀 더 혁명을 좀 확대시키고 뭔가 하려면 어떤 체계적인 조직체가 필요하겠죠. 지도부가. 그래서 이제 결성된 것이 뭐냐면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예요. 음.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1차 러시아 혁명 때 그 결정된 결성된 소비에트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그 1차 러시아 혁명 때는 노동자 소비에트예요. 근데 3월 혁명은 병사들끼리 가동을 했기 때문에 병사가 이렇게 플러스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소비에트라는 내용이 있어요. 원래 소비에트는 러시아어로 평의회, 대표자 회의 등 중에 한데 이게 1905년에 처음에 생겼다가 러시아 혁명 중에 프롤레타리아 권력기관 혹은 권력 형태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평의회라는 회의체라는 의미인데 회의 이런 의미인데 이게 권력기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민중들의 이제 뭐냐 요구와 또 군대도 이제 자기를 이제 버렸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항제가 퇴임시키고 그 당시 그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 이때 임시정부는 이제 주로 자유주의자로 구성돼 있어요. 예, 자유주의자로 초창기 때 임시정부는 자 자유주의자로 이제 구성된 임시정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임시정부는 이렇게 구성됐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사회주의자들은 임시정부에 참여했냐? 초창기 때는 루프프가 이끌었던 임시정부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 이제 2단계 혁명론 있죠. 2단계 혁명.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류는 요 소비에트를 장악했던 세력들은 멘세비키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2단계 혁명론에 따라서 요 3월 혁명을 어떻게 봤냐면 이 혁명을 어떻게 봤냐면 부르주아 혁명 단계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혁명 단계에서는 누가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부르주아가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여기 보조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권력장을 포기하고 그 임시정 외곽에 새롭게 소비에트라는 권력을 계속 기구를 만들어서 견제하는 정도의 역할만 했다. 그렇지만 힘은 어디에 몰려 있죠? 소비에트에 몰려 있죠. 그래서 형식상은 임시정부에 주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이제 3월 혁명 때부터 이제 힘이 다 소비에트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권력은 소비에트에 집중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 권력 형성이 일어났는데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권력의 이중 형성이 일어났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자유주의자들, 소비에트는 사회주의자들. 근데 요게 이제 소비에트는 볼세비키가 아니에요. 이때는 멘세비키예요. 멘세비키. 예. 볼세비키가 소비에트 장악한 거는 나중 얘기야. 이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멘세비키 지도부 노선들은 그 2단계 혁명 통해서 소비에트의 권력장을 포기하고 임시정부에 넘겼지만 실질적으로 권력 기반은 소비에트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이원적 권력 체제가 한동안은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자, 여기 인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소비에트 결성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2165 번. 자, 이월 분기 과정에 조직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1905년 자, 혁명 당시 할배했던 투쟁의 경험을 살려 사실상 봉기 지도자의 역할을 했으며 앞에서 얘기했지만 초창기 때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지만 이게 이제 더 확대되고 이제 조직화시키려면 뭔가 중심체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어 그 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각지에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수입되었다. 전쟁에 거듭된 패배는 일반 병사들 사이의 전쟁 전책 수행자에 대한 중언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의 분위기는 혁명 세월 동조적인 반항으로 급선해야 했다. 자, 이 혁명 당시 수도 수비대의 병사들은 이미 2월 26 일부터 시위대 중에 발표하는 장교들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며 다음 날 페트로그라드의 모든 병사들과 그 모스크바의 많은 부대들이 혁명 진영으로 넘어갔다. 바로 이들의 이 병사 노동자로 구성된 소비에트는 대중봉기의 조직의 구심점이 될 뿐 아니라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사실상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혁명 권력의 원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비에트가 중심에서 이제 뭐냐면 그 이월혁명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2단계 혁명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때 맨세비키가 왜 권력을 포기했는가 그 내용인데 요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맨세비키 지도부는 2월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설정했다. 그리하여 2단계 혁명에서는 프로레타리아 대표 기관인 소비에트를 부르주아로 구성된 임시정부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임시정부 밖에서 이를 통제하면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이제 견제 기능 같은 역할로 한정시켜야 되는 생각했다. 자, 이는 1905년에 혁명 당시에 제시된 이른바 극도로 혁명적인 반대 세력 이론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세비키가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과 아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과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장래를 여긴 것도 그와 당시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 예. 근데 맨세비키는 아직까지는 러시아 사회가 자본주의가 더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은 먼 미래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극도 혁명적인 반대 세력 인원은 이것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왔으니까 일단 잠깐 소개 어디 책을 여기 자, 요 관련된 맨세비키 입장이에요.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당을 인식하고 노동자 계층은 능동적으로 참여하지만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2월 혁명과 이제 11월 혁명 사이에 그 정치 상황을 볼게요. 이게 좀 약간 볼게요. 10월 혁명이죠. 표시를 정확하게 3월 혁명, 11월 혁명. 예. 이렇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임시정부 활동을 볼게요. 초창기 때 인제 그 임시정부는 앞에 그 노폭포공이 이끌었던 임시정부인데 이때 이제 다수당은 입헌민주주의자예요. 이들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다음에 이 부르주아 세력들이야.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방향은 이제 뭐냐면 개혁 방향은 그 대내적인 어떤 서구식 이해 민주주의 장점을 수용하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팽창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인제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개혁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했거든요. 이 방향이고 내용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방향 아래에 그 여러 가지 개혁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집권 기간도 되게 짧았고 그리고 또 이 세력들 자체가 보수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 진행되지 못했어요. 또 전쟁 와중이었잖아요. 근데 일단 내걸었던 내용들만 볼게요. 자, 일단 시민적 자유 보장 및 각종 불평등을 배제하고
정치범을 대사면하고 재원을 수집하고 토지를 분배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국민이 원하지 않았던 방향은 했죠. 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건데 전쟁을 계속할 거는 수행을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 반전 시를 일으키게 돼요. 이게 이제 4월 위기라고 이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2173번을 보겠습니다. 2173번. 자, 이효영의 직후 임시정부를 향해 쏟아졌던 노동자 병사 열광적 지지와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어갔다. 1917년 4월 18일 외무장관이었던 멜리오포프는 연합군축에 각서를 보내면서 러시아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 약속했다. 자, 이 사실 알기는 수도의 노동자 병사들은 전쟁 중지, 밀료코프의 사퇴, 우배 병합, 무배상의 민주적 강화 이런 걸 외치면서 자연 발생적 대규모 시위를 들어갔고 이른바 4월 위기가 시작됐다. 자, 수에서 시작된 그 시위는 다른 도시로 퍼져나갔고 패배한 반전 분위기를 불만을 느낀 국방장이었던 쿠치코프는 항의 표시도 사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4월 봉기 이후에 이제 그 상황을 좀 볼게요. 4월 봉기가 일어나니까 힘이 없었던 자유주의 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곧바로 이제 뭐냐면 물러나죠. 그리고 나서 연립내각이 만들어지는데 이 연립내각 두 번 있었어요. 제1차 연립내각과 제1차 연립내각과 그 다음에 제2차 연립내각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자, 일단 이제 1차 연립내각은 앞에서 이제 소비에트는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이중화 형성이 일어났다는데 이때 1차 연립내각 1917년 5월 달이죠. 그러니까 사월 봉기 이후에 이제 연립내각은 소비에트가 임시정부 참여해. 예.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는 반혁명 세부터 가격감 혁명 세부터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구축해야겠다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참여했다고 해서 그 뭐냐면 거기에 뭐 그 내각을 어떤 총책임을 맡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일단은 거기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카렌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카렌스키가 전쟁 장관직을 맡게 돼요. 근데 이 카렌스키는 사형공단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레닌이 이제 예전에 중고등학교 있을 때 교장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 참전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6월 총공세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식량난과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죠. 예, 이분들.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가 임시정부에 참여했는데, 이때 소비에트는 주로 이제 맨세비키와 그 다음에 사회혁명당 세력이 참여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볼세비키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도중에 요 4월 분기 와중에 누가 들어왔냐면 레닝이 들어왔죠. 레닝이. 레닝이 이제 4월 태제를 공표해요. 예. 4월 태제. 그래서 이제 이 4월 태제 내용을 이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자, 4월 태제 이거부터 좀 설명했네. 예. 자,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자, 1차 연립내각은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2차 연립내각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2차 연립내각은 여기가 이제 1차 연립내각이 4월 봉기에 이제 뭐냐면 구성됐다면 그 2차 2차 연립내각은 7월 그 봉기 그러니까 7월 위기라고 하죠. 볼세비크가 주도한 이제 어떤 대중 봉기를 얘기하는데 이 이후에 이제 구성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1917년 7월 달에 구성이 돼요. 7월 봉기 이후에. 그래서 이제 7월 봉기 이후에 구성된 제2차 연립회는 소비에트 임시정부는 참여했는데 지도부까지는 아직 장악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지도부를 장악해. 그래서 그때 내각 수상이 누가 차지하냐면 앞에 이제 전쟁 장관을 했던 케렌스키가 이제 내각 수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제2차 연립내가 이렇게 구성됐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임시정부 초창기 때 임시정부는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들은 이제 뭐냐면 그 안에는 사회주의자는 참여하지 않았죠. 이중 혁명 2단계 혁명론 때문에 그건 참여하지 않았지만 4월 봉기 이후에는 1차 연임 내각 이후에는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부를 도와준다는 명분가 돼 소비에트가 참여했고, 이때 소비에트 참여했던 사람이 멘세비키 사회주의자 그 사회혁명당 세력들이고요. 자, 2차 연임 내각은 7월 봉기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아예 이제 사회혁명당이나 멘세비키가 지도부를 장악했고 이제 뭐냐면 했다. 케렌스키가 이제 그때 대표적인 이제 내각 수반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월 봉기쯤에 4월 태제를 공표해요.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4월 태제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이 4월 태제는 누가 공표했냐면 레닝이 공표한 거야. 레닌이 그 당시에 이제 혁명운동의 실패 때문에 저쪽 이게 거기 어디야? 스위스인가? 네. 스위스나 거기에 망명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참모부가 레닝이 이제 그 당시 전쟁 반대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레닝을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철도편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러시아도 귀국시켰어. 그래서 러시아에 귀국시켜갖고 얘가 정권을 장악하면, 왜냐면 전쟁이 끝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 참모부의 어떤 지원을 받고 레닝이 귀국했고요. 레닝이 독일의 의도에 맞게 행동을 했죠. 예. 자, 귀국한 후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공포됐던 것이 4월 퇴지인데요. 자, 그 4월 퇴지의 목적은 이원적인 권력 상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 상황이 지금 4월 봉기쯤이니까 아직까지는 누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더냐면 임시정부 로프프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이중 권력 상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중 권력 상태와 혁명 재파대의 무용적인 연합을 종식시키고 불주화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이행을 촉진했다.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2단계 혁명론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갖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볼셰비키는 2단계 혁명론에 대해서 이제 100% 찬성을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 기조는 뭐냐면 인정했다고 했죠. 그래갖고 다만 부르주아 외에도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 농민으로 이렇게 플러스시켰다는 게 좀 약간 종전의 2단계 혁명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2단계 혁명이 인정한 건데, 그것을 이제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이행 단계를 더 갖고 불주화 혁명을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뭐다? 사회주의 혁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을 볼 때는 불주화 혁명 단계는 1단계 혁명론, 1차 그 혁명이죠. 그렇지만 2차 혁명, 3월 혁명이죠. 3월 혁명, 그러니까 2월 혁명이죠. 정확하면 2월 혁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불주화 혁명 단계에서 뭐냐면 뭘로? 소요트 혁명으로 넘어가는 가독이 이행 단계라는 거야. 이 말은 불주화 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가 가능하다?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불주화 혁명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소요트 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는 이행 단계를 각정하면서 이제는 불주화 혁명을 진행하지 말고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진행하고, 프로레타리아 권력 기구였던 소비에트의 권력이 집중돼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와버린 거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때 내걸었던 이제 구호는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농민에게 토지를, 즉각적인 평화. 이거 외워두세요. 음. 자, 이거 구호 쓰라고 나올 수 있어.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농민에게 토지를, 즉각적인 평화. 이거. 자,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야. 서양사 강의. 자, 평화 문제는 즉각적 전쟁을 주려고 민주주의 강화를 추진하자. 그래서 무배상, 무병합의 원칙을 내세웠죠. 그냥 헌명의 권력 문제에서 아까쯤에 이제 이 당시가 루프프의 어떤 임시정부 상태였죠. 그래서 2단계 혁명론에 입각해서 소비에트는 빠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력 문제에서 1단계에서 2단계 혁명으로 넘어가는 가독이로 보고 의회보다는
소비에트 권력을 집중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혁명을 포기했다. 요 시기를 이제 부르주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행 단계 보고 부르주아 이제 에서 프롤레타리아한테 권력이 넘어가야 된다는 나올 것을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소비에트의 권력 집중을 이제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지주의 토지 몰수 및 토지 국유화 있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 내용은 그 볼세비키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사회혁명당이 얘들이 주장한 내용이야. 그다음 사회혁명당은 농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 갖고 요 내용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의 어떤 이제 어젠더 복지 관련된 그 정책들을 받아서 지지층을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토지 처분권 농민 소비에트 기속시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농민들에게 토지로만 보면 마치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토지를 몰수한 다음에 이걸 이제 토지를 국유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일종의 농장을 만들어 갖고 뭐냐면 운영한다는 거죠. 그 처분권은 농민 대표 소비에트에 기속한다. 그러니까 약간 미르의 번복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농민들은 경작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소유권은 어디에 집중돼 있다? 예. 그 당시 인제 또 국가에 그리고 그 처분권은 농민 대표 소비에트에 기속시키는 방법이에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은행의 국유화 및 그 노동 소비에트의 통제 예 를 바꾸고 잠깐만요. 노농이죠. 자 그래서 노동자 노동자죠, 노동자. 이게 참 자자가 빠졌네. 예. 노동자 소비에트 통계받고 이 노동자 소비에트 예 이게 맞나? 맞는 것 같네요. 고치지 마세요. 이 서양사 강의 있는 내용을 네 노동자 소비에트를 네 노동 소비에트라고 해서 줄여서 말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생산물 분배를 통제한다. 그다음에 당과 인터내셔널 문제를 보면 자 당명을 사회민주당에서 공산당으로 인제 바뀐 거야. 러시아 사회민주당이라고 예전에 했거든요. 이걸 공산당으로 변경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그 당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할 때 사회주의 여러 세력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라고 했죠. 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을 이제 입각해서 폭력혁명을 이제 주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산당들이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사회당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사회민주당 사회주의 정당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당명도 이런 그 뭐냐면 이미지 어떤 포장을 하기 위해서 사회민주당을 했는데 인제 이걸 털어내고 우리는 공산주의자다. 다른 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르다는 걸 내볼 필요가 있겠죠. 마크스식 공산주의를 내볼 필요가 있어서 공산당으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혁신하자. 그래서 이때 인제 1차 세계대전 전에 제2차 인터내셔널이 있었죠. 요 2차 인터내셔널은 수정주의자들이 이제 판을 쳤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레닌 입장은. 그래서 레닌이 인제 제3 차 인터내셔널을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코민테른이죠. 이 코민테른. 자 의의를 보면 여기 보면 인제 의의를 보면 2 단계 혁명론을 수정해서 그 당시 부르주아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단에 직접 전환을 하고 이걸 통해서 레닌의 당내 입지가 강화됐다. 그리고 이제 트로츠키가 이 레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원래 이 트로츠키는 그 당시에 이제 멘세비키의 이동가였어요. 근데 요정도 이때는 여기 레닌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서 볼셰비키의 이론을 이제 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영구 사회주의론이나 뭐 이렇게 해 갖고 인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 트로츠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트로츠키가 소비에트의 어떤 인제 뭐냐면 그 이론적 기반, 볼셰비키 이론적 기반을 어 이렇게 만들어 줬고 레닌 사상 중에 이 트로츠키의 영향을 받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트로츠키가 또 그 적색군 홍군이라고 적색군이라고 하나? 적색 그 소비에트 군대들 있죠. 그래서 이 적색군을 조직하는데 적군을 조직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어요, 트로츠키가. 그렇지만 나중에 히틀러란다. 그 나중에는 트로츠키가 그 당시 이제 스탈린과 권력 투쟁에서 패배를 해 갖고 멕시코로 도망을 가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멕시코 도망가고 그 스탈린이 그 뭐냐 자기를 보내서 트로츠키를 암살시키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 사람 이름도 외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이 트로츠키 상 나올 것 같아. 비싸고. 자 그러면 요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적어 놨거든요. 이걸 좀 발췌를 좀 해 봤습니다. 어. 자 레닌은 독일 참모부의 도움으로 그 뭐냐면 받아서 스위스에서 러시아로 돌아왔다. 그는 모스 망명에서 돌아온 다음 날 볼셰비키와 멘세비키의 합동 집회에서 그 유명한 4월 테제를 발표했다. 그래서 4월 테제의 주요 내용은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즉각적인 평화를 주장했다. 자, 인시형과 국민이 원하는 정전을 하지 않고 계속 제국주의 정책을 이제 전쟁을 참여한 걸 비판하고 또한 일부 메세비키들이 주장하는 혁명적 방위주의도 비판했다. 그래서 혁명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토지 문제 분배는 주로 이제 인민주의자들이 계승한 사회혁명당이 내걸었던 구호를 였지만 그 당시 사회혁명당은 임시정부가 결탁하기 때문에 토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자, 볼셰비키 왜냐하면 사회혁명당이 이제 그 당시 소비에트의 주요 세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권력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임시정부하고 이제 뭐냐면 연합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볼셰비키는 그 농민과 농민 출신의 노동자, 군인들의 어떤 지지를 끌기 위해서 사회혁명당이 내걸었던 구호를 차용했고, 자, 이런 조치는 도시에 거주한 농민 출신의 노동자와 군인들, 소수의 진보적인 농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볼셰비키 지지냐? 아니에요. 예, 맨세비키가 사회혁명당을 계속 지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레닌도 농민들 좀 자기가 혁명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일부 세력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야. 볼세비키에. 그러니까 인제 또 재헌의회 선거를 보니까 어 농민들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손절한 거야, 손절. 예. 자, 레닌은 소비에트 권력 집중을 내걸어서 그 당시 이원적 권력 분립 상태를 깨고 소비에트의 힘을 실어줄 주장했다.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해서 구유주혁명 단계에서 소비에트혁명당에 나갈 것을 사회주의 단체들이 역사했다. 자, 그걸 통해서 구유주와의 관계를 끊고 사회주의자들과의 강권의 연합과 소비에트 내에서 볼셰비키 세력을 도모했다. 자, 이는 2단계 혁명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 자, 레닌과 볼셰비키는 4월 테제 이전에 2단계 혁명론을 민주주의 독재 전술의 이름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가해서 수용했다. 비판적으로 수용한 거죠. 그래서 포테푸르주아 그리고 농민 노동자 계급 연합으로 부르주아 혁명을 이끌고 그 속에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자, 노동자 역량 강화를 강조했지만 아직 자본주의가 완전히 발전하지 않은 러시아의 낙후된 상황에서 혁명이 1단계인 부르주아 혁명은 사실상 인정한 거다. 그러나 1917년 2월 혁명 이후에 러시아에 돌아온 레닌은 4월 대제에서 기존의 2단계 혁명론에 입각한 부르주아 혁명과 소비에트 혁명이란 기계적 구분을 없애고 부르주아 혁명을 끝마치 않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행 과정을 통해 소비에트 혁명을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게 연속혁명론이라고 이제 해요. 연속혁명론. 자, 그래서 이런 논리는 그 앞에 제가 언급했던 이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2월 혁명 직후에 2단계 혁명에 입각한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혁명의 이원적 권력체제를 벗어나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 집중시키고자 했다. 후 그의 연속혁명론은 볼셰비키 안에 수용되게 됐다. 즉 4월티제 이전에 2단계 혁명의 병행으로 받아들였지만 4월티제 이후에는 연속혁명론을 내세워서 2단계 혁명을 폐기했고 4월티제 이후에 레닌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 넣길 걸 요구하면서 대중봉기를 이제 일으켰지만 이때 임시정부에 이제 진압되면서 다시 핀란드로 막는 거예요. 요때 임시정부는 이제 뭐냐면 그 제1차 연립내각이죠. 그래서 이때 제1차 연립내각은 그 자유주의자들이 주도돼 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는 형식이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하지만 코넬프 장군의 반란을 진압을 계기로 그 다시 정권을 잡은 레닌은 소비에트 적군을 동원해서 그 10월 혁명을 선포하여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그 뭐냐면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임시정부는 제2차 연립내각이에요. 7월 봉기 이후에 세워진 연립내각이죠. 이때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지도부를 장악해. 그래서 이제 그때 수반은 자기 예전에 자기 예전에 중고등학교 그 교장이었던 케렌스키, 레닌의 그 중고등학교 그 교장이었던 케렌스키가 장악을 했죠.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설명했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0월 혁명 이제 볼게요. 자, 10월 혁명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9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99번이에요. 자, 10월 혁명 때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는 앞에서 얘기했죠. 제2차 연립내각이 됐죠. 요때는 이제 뭐냐면 누가 이제 통치했냐면 케렌스키가 통치했어요. 아까 전에 사회혁명당 출신이죠.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제 정치 스타일이 뭐냐면 소비에트의 어떤 이제 뭐냐면 통제나 견제 받지 않고 나름 독자적인 스타일이나 독재자? 그러니까 모든 권력 기관을 이제 권력을 소비에트나 이런 거에 이제 통제를 받지 않은 독재적인 어떤 스타일로 이제 정부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때 인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폴 장군의 쿠데타가 있죠. 근데 이 장군의 쿠데타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당파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제대로 막지 못해. 무능하죠. 무능한데도 또 독재자야. 어. 자, 근데 이걸 누가 막았냐 하면 이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페트로그라드에 있는 소비에트들이 막았어. 적군들이. 예, 적이대들이 많아. 그래서 이 적이대들이 이제 동원해 갖고 콜프 장군의 쿠데타를 막았던 거죠.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자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참고로 이 당시에는 7월 봉기 전후해 가지고 인제 레닌그라드나 그러니까 레닌그라드는 나중에 생긴 거고 페트로브르크나 그다음에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 소비에트는 인제는 지도부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이제 예전에 멘세비키가 장악했는데 멘세비키가 아니라 볼세비키가 장악해요. 예. 그래서 주요 요충지의 그 대도시들 있죠. 대도시는 볼세비키가 장악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아직까지는 멘세비키 세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적이대 소비에트는 멘세비키가 아니라 볼세비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래서 케렌스키의 이제 신내각 수반이 약화됐다. 이거 진압을 못했으니까 무능하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알려진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죠. 레닌이 또 핀란드를 망명했는데 또 들어왔어. 그래 갖고 인제 뭐냐면 레닌이 이제 들어와서 인제 다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인제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잠깐만요. 음. 자, 하여튼 여기에서 처음에 1차 해서 내니 귀국했고 4월 퇴진을 반포했고 볼세비키에 주한 대중 성동을 해서 신월 봉기를 했지만 왜냐면 실패하고 내닝이 망명을 했는데 자 이 내닝이 다시 인제 뭐냐면 핀란드 망명을 했다가 요정도 이제 전후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예. 요거.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케렌스키 정부의 어떤 개혁 실패 등등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어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와 임시정부가 대립을 하게 되고 그때 볼세비키가 중앙위원회 무장 공개안을 통과시켜서 뭐냐면 군사혁명위원회가 정부를 접수를 했다. 그래서 그때 인제 그 케렌스키가 거울 궁전에 있었거든요. 예. 페테르부르크에 거울 궁전이 있었는데 그거 와 가지고 공격하니까 거울 궁전에는 그 당시 지키는 병사들이 없었어. 왜냐면 다 전쟁에 나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주로 여성 병사들이 인제 여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공격하니까 이제 손 들고 항복하죠. 그래서 요즘에 러우 전쟁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인들이 상당히 사기 판단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질 거면 그냥 항복을 할 뿐이야 그냥. 손 들고 항복하는 게 특징인데 그냥 항복을 할 뿐인 거야. 그래서 무혈혁명을 하고 그래서 케렌스키의 제2차 연립내각이 타도되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됐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단독 강화를 하게 되는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게 되죠.
그 과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이제 내용들 한번 이제 좀 쉬었다가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좀 쉬었다가 읽어 볼게요. 예.